1955년 경남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 박정수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 끝자락 판잣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 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깃배 선원이었지만 벌이는 늘 불안했습니다. 보릿고개가 되면 집안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정수는 6살 때부터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밤이면 배가 꼬르륵거렸고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물만 끓여주었습니다. 정수가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버지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방구석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 모든 것이 어린 정수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1970년 중학교를 겨우 마친 정수는 서울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며칠간 여기저기를 헤맨 끝에 구로공단의 섬유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3만 원. 그는 첫 월급 중 2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야, 박정수, 너 월급 다 뭐냐? 전 괜찮습니다. 동료들은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기숙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73년 정규직이 된 정수는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여름에는 찬물 샤워로, 겨울에는 내복 3겹으로 버텼습니다. 출퇴근은 무조건 걸었습니다. 점심은 늘 도시락, 보리밥에 김치 그리고 된장 한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1982년 정수는 같은 공장의 김영숙을 만났습니다. 영숙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정수 씨는 참 계획적이세요. 영숙은 정수의 검소한 생활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가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984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식은 동네 음식점에서 양가 친척 20명만 모여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인천 부평구의 낡은 연립주택 전세였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여행은 안 가요? 그 돈이면 살림살이 장만할 수 있어요. 영숙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7년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는 더욱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돌잔치에 돈 쓸 바에야 민준이 통장에 넣읍시다. 영숙은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밤마다 정수는 통장을 펼쳐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안심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판잣집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픔, 빚쟁이, 무릎 꿇은 아버지. 우리 아들은 절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정수의 월급은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시락을 싸다녔고 버스비를 아끼려 걸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을 넘어섰지만 그는 숫자를 확인할 때만 안심했습니다. 여보, 민준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책가방 좀 새 걸로 사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사촌형에게 물려받은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직 쓸만한데요? 끈은 제가 꿰매주면 됩니다. 애들이 놀려요. 거지 가방이라고. 놀리면 참아야지요. 새 가방 사는데 2만 원이면 쌀 2가마니예요.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자신의 용돈을 모아 민준이에게 새 가방을 사줬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용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다녀요. 초등학교 4학년 민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학원이 뭐가 필요해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학원비로 한 달에 10만 원씩 쓰면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쌀 몇 가마니 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됐어요. 안 다니게요.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정수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나는 돈을 모아뒀어. 그는 더욱 지출을 줄였습니다. 저녁 반찬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었습니다. 1999년 어느 일요일 민준이가 열이 났습니다. 39도가 넘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당장요. 해열제 먹이고 지켜봅시다. 여보, 영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가 아프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애잖아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나도 애가 소중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지금이 큰일이에요. 당신 눈에는 돈만 보여요? 결국 그들은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비 2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다시 통장을 펼쳐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4,500만 원. 하지만 안심은 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 민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준이가 성적이 우수해서 서울 소재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선생님, 저희는 학원 안 보냅니다. 민준이는 결국 학원 없이 혼자 공부했습니다. 성적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습니다. 민준아, 축하한다. 국립대면 등록금도 저렴하고 좋지. 민준이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에 가기 전날 밤 영숙은 아들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몰래 모은 거야. 대학 가서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다음 날 민준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대학 가서도 돈 아껴 쓰고. 네, 아버지. 뒤돌아서는 그의 등이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떠난 집으로 들어와 통장을 펼쳤습니다. 7천만 원. 숫자는 늘어났지만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05년 민준이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지방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민준아, 축하한다. 이제 너도 사회인이구나. 네, 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표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라? 아버지처럼 매달 월급의 70%는 저축하고. 알겠습니다. 민준이는 짐을 챙겨 자취방으로 떠났습니다. 뒤돌아서는 그의 등이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명절에만 집에 왔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이 집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2010년 민준이는 회사 동료와 결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스몰 웨딩으로 할 거예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립니까? 여자는 어떤 애인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야, 결혼이 장난이야? 부모한테 인사도 없이. 인사는 식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민준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한테 실망한 거예요. 실망?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모든 걸 잘못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돈만 모았어요.
민준이 생일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 없고 놀이공원 한 번 안 데려갔고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갈 때도 용돈을 안 줘서 애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건 다 민준이 미래를 위해서. 민준이한테 미래만 있었어요? 현재는 없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결혼식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10명 남짓. 정수 부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내내 어색해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잠깐 인사를 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축의금 사양합니다.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수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처음으로 기꺼이 꺼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을 잃었어요. 무슨 소리요? 민준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은 죽었어요. 영숙은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2012년 민준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보러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그는 준비해 온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50만 원어치였습니다. 이거 애 돌 때 팔아서 쓰고. 아버님,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저희는 저희끼리 키울게요. 손주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시간 되면 뵙겠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정수는 금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바꿔요. 뭘요? 우리 살아온 방식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아니라 우리요. 우리라도 행복해지자고요. 영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제대로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2015년 민준이는 추석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추석인데 집에 안 오니? 아버지,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전 장인 어른이 더 편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1억 5천만 원.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2017년 정년퇴직 후 정수는 퇴직금 전액을 배당주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한 안전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증권 앱을 켜서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안심했고 떨어지면 불안해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65세가 된 정수의 총 자산은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축 3억, 투자 수익 2억, 그리고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숫자로만 보면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65세였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손목도 자주 아팠습니다. 됐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돈이 있으니까. 정수는 통장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 여행이라도 갈까요? 결혼하고 40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 제주도는 비행기 값이 비싸요. 왕복이면 40만 원인데. 차라리 강화도 갑시다. 거긴 차로 갈 수 있으니까 기름값만.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흰머리가 성성했습니다. 40년을 참고 살았던 그녀는 이번에도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2022년 가을 영숙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여보, 배가 계속 아파요.
병원 좀 가볼까요? 소화제 먹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가고요.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영숙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동네 병원 가봅시다. 정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2023년 1월 영숙은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늦게 발견되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수는 귀가 멍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환자분의 상태가...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급여 항암제, 특실 입원비, 간병인 비용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어? 영숙이만 살면 돼.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졌습니다.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밥을 먹으면 토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영숙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후회하진 않아요. 당신이랑 산 40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영숙아. 다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여행 가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타보고 호텔에서 자보고 바다 보면서 맛있는 거 먹어보고.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영숙아. 내가 바보같이.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너무 무서웠던 거죠? 가난이? 영숙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준이한테도 미안해요. 나도 엄마로서 제대로 못해줬어요. 아니야, 당신은 잘했어? 내가 다 망쳤어? 정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23년 여름 영숙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정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우리 여행도 못 가봤는데. 그는 병실로 돌아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퇴원하면 우리 제주도 가자. 아니, 해외도 가자. 당신이 가고 싶은 곳 다 가자. 여보, 고마워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은 없을 거라는 것을. 2023년 10월 영숙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영숙이 가늘게 물었습니다. 6억 좀 넘어요. 왜요? 많이 모았네요. 우리 악착같이 모았죠? 응. 그런데 말이에요. 영숙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살 수 없더라고요. 추억도 행복도.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 전화해줘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민준이는 다음날 병원에 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 아니야, 민준아.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는 그걸로 됐어? 엄마. 민준아, 아빠 잘 좀 챙겨줘. 아빠는 무서워서 그런 거야. 나쁜 사람 아니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영숙은 6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다음 생에는 여행 많이 가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식어가는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민준이 가족과 몇몇 친척들만 왔습니다. 정수는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영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집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장례 비용을 제외하고도 5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평생 모은 게 이거야? 정수는 영숙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모두 낡고 바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옷 한 벌을 꺼내 얼굴에 묻었습니다. 아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에 쓴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민준이가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안 된다고 했다. 아이 얼굴이 슬펐다. 나도 슬펐다. 하지만 남편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혼 10년이 됐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외식을 안 했다. 여행도 못 갔다. 하지만 참을 수 있다. 남편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걸 아니까?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딸기를 봤다. 먹고 싶었다. 하지만 비싸서 그냥 왔다. 집에 와서 물만 마셨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22년에 쓴 글이었습니다. 65년을 살았다. 행복했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남편을 사랑했고 아들을 사랑했다. 다만 한 번만이라도 비행기를 타보고 싶었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나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내를 살릴 수 있나요? 지나간 시간을 살 수 있나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도로 집어넣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 정수는 여행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에는 제주도 패키지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2박 3일 30만 원.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0만 원. 쌀 2가마니 값이야? 평생 그렇게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산이 무의미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30만 원이 뭐라고? 300만 원을 써도 당신이랑 여행 갔어야 했어. 그는 여행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혼자 가서 뭐해? 그날 밤 정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통장과 영숙의 일기장을 펼쳐놓았습니다. 한쪽에는 6억이라는 숫자가, 다른 한쪽에는 아내의 소박한 소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기 먹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비행기 타보고 싶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돈만 남은 삶의 의미는 뭘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67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산 날은 몇 년이나 될까? 악착같이 모은 6억.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아들과의 시간, 그리고 행복.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들, 그가 평생 거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숫자뿐이었습니다. 차갑고 무의미한 숫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정수는 영숙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그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영숙아, 다음 생에는
제주도 가자. 비행기 타고. 돈 아끼지 말고. 하지만 다음 생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